나는 강혜원. 32세. 서울 성북구에 원도리 디자인이라는 소규모 인테리어 디자인 스튜디오를 운영하고 있다. 학교를 졸업한 뒤 6해 동안 기업에서 디자이너로 일하며 모은 저축으로 결혼하기 전에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를 전액 현금으로 구매했고 부동산 등기부에는 단지 나의 이름만 적혀 있다. 남편 김민우는 무역회사에서 일반 직원으로 성격이 온순하지만 때로는 결단력이 부족해 아내의 의견을 많이 따르는 편이다. 시어머니 박순옥은 2해 전 사모하셔서 홀로 사시는 것을 보면 마음이 아파졌다. 엄마, 내 집에 잠시 살아주세요. 혼자 사시는 게 외로울 텐데라고 제안했고 시어머니는 감사하게도 받아들였다. 그때 우리는 명확히 약속했다. 오직 시어머니 혼자만 거주할 수 있으며 아파트 내 물건을 마음대로 사용하거나 타인을 초대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무상거주 계약서까지 작성해서 서명했다. 오늘은 일요일 아침. 시어머니가 좋아하는 까다로운 밤과 신선한 사과를 시장에서 사들고 아파트로 향했다. 평소에는 출장이나 스튜디오 일정이 바빠 자주 못 찾아뵈는데 이번 주는 특별히 시간이 남아서 아이들도 데리고 갈 생각이었다. 아파트 현관 앞에서 초인종을 누르니 금방 문이 열렸다. 하지만 문 너머에 서 있는 사람은 시어머니가 아니라 시누이 김지은이었다. 그녀는 나의 이탈리아 제품 순면 잠옷을 입고 있었고 머리는 헝클어지고 얼굴에는 화장이 벗겨진 흔적이 보였다. 언니, 뭐 해왔어? 김지은은 태연하게 내게 말하며 뒤로 자연스럽게 몸을 비켰다. 그제야 안쪽의 모습을 정확히 보았다. 거실 카페트 위에는 시어머니 외에 6명의 친척들이 모여 마작을 치고 있었고 나의 결혼 기념으로 친구가 선물해준 골드 테두리 골드 차 세트는 마구잡이로 엎어져 있고 차 무리 카페트에 얼룩을 남기고 있었다. 주방에는 음식 쓰레기가 더미처럼 쌓여 있고 내가 아끼는 유리 식기 몇 개가 깨져 있던 것이다. 엄마, 이게 무슨 일이에요? 나는 가방에서 사온 과일을 꺼내려던 손을 멈추고 시어머니를 향해 묻는다. 시어머니 박순옥은 주방에서 컵을 닦으며 걸어 나왔다. 그녀는 아무렇지도 않게 지은이네 집 리모델링 하느라고 잠시 못 살아. 여기서 반년 정도 묵을 거야 라고 말했다. 엄마, 그런 약속 없었잖아요. 계약서에도 오직 엄마 혼자만 거주한다고 적혀 있어요. 나는 심장이 두근거리지만 최대한 평온한 톤으로 말했다. 이 아파트는 내가 혼자 힘으로 사온 것이고 타인이 이렇게 마음대로 들어와 살고는 할 수 없다. 그때 갑자기 시누이 남편 이철호가 마작패를 내려놓고 소리쳤다. 뭐해? 이 집이 내 거라고 그래? 민우가 내 동생인데 시어머니 집이랑 뭐 다른 거야? 꺼져. 이건 우리 가족 사이입니다. 그의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지자 주변 친척들도 그래. 예원아 너무 심하게 생각해 지은이도 어쩔 수 없잖아 같은 말을 하기 시작했다. 나는 이철호에게 여기는 내 집이에요. 계약서가 있으니까 지금 당장 나가주세요라고 말했지만 이철호는 갑자기 나에게 다가와 어깨를 세게 밀었다. 나는 발이 미끄러지면서 계단으로 떨어졌다. 머리가 계단 끝에 세게 부딪혔고 따끈한 피가 이마에서 흘러내려 눈썹을 적시기 시작했다. 아파트 복도에 누워있는 나를 내려다보며 시어머니 박순옥은 미소를 짓고 말했다. 집 등기부에 내 이름이 적혀 있어 어떡해? 용감하다면 경찰 불러봐라. 민우에게도 안 좋을 걸 알잖아. 그녀의 말은 차갑고 냉혹했고 김지은과 이철호는 옆에서 웃고 있었다. 나는 이마의 아픔보다 마음의 아픔이 더 크게 느껴졌고 피를 닦으며 바닥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남편 민우가 급히 병원으로 왔을 때 나는 응급실 진료대에서 이마 상처를 감싸고 있었다. 그는 얼굴에 걱정이 가득했지만 입을 열자면 아내,
지은이와 철호도 의도는 아니었어. 가족 사이인데 이렇게 큰일로 만들지 말자라고 말했다. 나는 그의 말을 듣고 아무 표정 없이 바라보았다. 이제 이런 존순함은 단지 무력감과 책임 회피로 느껴졌다. 민우. 나를 밀어 계단에 떨어뜨린 건 의도적이었어. 그리고 그들은 우리의 계약을 완전히 어겼어라고 차갑게 말했고, 남편은 입을 다물고 고개를 숙였다. 의사는 이마에 봉합을 해주었고, 2주 동안 상처를 건드리지 말고 감염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라고 조언했다.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 동안 나는 스마트폰을 꺼냈다. 아파트 각방과 현관. 계단에는 나의 안전과 물건 관리 차원에서 스마트 CCTV를 설치했고, 모든 영상은 자동으로 클라우드에 저장되도록 설정했다. 이는 시어머니에게도 미리 알렸지만 그녀는 아이러니한 생각이야라고 웃으며 대답했을 뿐이었다. 클라우드 저장 공간에 접속하니 최근 일주일간의 영상이 쭉 기록되어 있었다. 지난주 화요일 저녁, 시어머니가 김지은 부부와 그들의 아들, 그리고 다른 친척들과 함께 짐을 나르며 아파트에 들어온 모습이 선명하게 보였다. 시어머니는 직접 문을 열어주었고, 김지은은 내 방으로 바로 들어가 옷장을 뒤지고 있었다. 그 다음 날 아침, 시어머니는 내 서랍에서 보석 상자를 꺼내 김지은에게 건넸다. 그 상자 안에는 나의 결혼 반지 외에도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물건인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남겨준 보석 귀걸이와 목걸이가 있었다. 어머니의 유품을 마음대로 빼앗아주는 모습을 보자 이마의 아픔보다 더 뜨거운 분노가 치밀었지만 나는 입술을 꽉 다물고 웃었다. 그 웃음은 스스로도 몰랐던 차가움이 뒤섞여 있었다. 좋아. 이렇게 할 거면 나는 속으로 말했다. 내 선량을 이렇게 발라버리려면 그들은 선량 뒤에 숨겨진 송곳 같은 날카로움을 직접 경험해야 한다. 나는 스마트폰에서 성법률 사무소의 연락처를 찾았다. 이 법률 사무소는 지난번 클라이언트의 부동산 분쟁 사건을 해결하며 인연을 맺었는데 특히 민사소송과 형사처벌 관련 사건에서 강력한 전문성을 보여줬다. 나는 법률 사무실에 전화를 걸었다. 저는 강혜원입니다. 지난번 A씨의 사건으로 인해 연락드렸어요. 불법 침입주택, 폭력행위, 그리고 세금 탈루 관련 증거가 있는데 변호사님과 상담하고 싶습니다라고 직접 말했다. 상담원은 빠르게 예약을 잡아주었고 오늘 오후 3시에 찾아주시면 변호사 김종훈님께 직접 상담해드릴게요라고 알려줬다. 남편이 복도에서 물을 사왔다는 이야기를 하며 문을 열었을 때 나는 이미 스마트폰을 접고 있었다. 민우, 우리는 이혼해야 해라고 갑자기 말했다. 남편은 물병을 떨어뜨릴 뻔했고 아내, 뭐라고? 그래도 가족인데 라고 혼란스럽게 말했다. 가족, 나를 밀어 떨어뜨리고 내 물건을 강탈하며 내 집을 차지하는 사람들이 가족이냐? 나는 천천히 일어나며 상처를 가볍게 만지고 말았다. 이제부터 내가 할 일을 방해하지 마. 너는 그냥 지켜만 봐. 병원에서 퇴원한 뒤 나는 스튜디오로 향했다. 스튜디오 사무실의 서랍에서 무상거주계약서 원본을 꺼냈다. 서명과 날짜, 그리고 오직 박순옥 개인만 거주 가능이라는 명시된 조항이 선명했다. 그 다음으로는 김지은 부부가 운영하는 지은이네 해물탕에 대한 세금 관련 문서를 찾았다. 이 식당은 작년부터 나의 스튜디오 클라이언트였는데 식당 인테리어 리모델링을 맡겨준 과정에서 영업 매출에 대한 문서를 보았었다. 당시 매출액과 신고된 세금 금액이 현저히 차이나는 점이 의심스러워 관련 자료를 복사해 저장해 둔 적이 있었다. 이제 이 모든 것이 복수의 증거로 변할 것이다. 나는 계약서, CCTV 영상 파일, 세금 탈루 관련 증거를 정리해서 파일로 만들고 김 변호사와의 상담을 기다렸다.
시간은 나의 편이 될 것이고 이들은 내가 세운 트랩에 하나하나 걸릴 것이다. 오후 3시 정각. 성동구에 위치한 성법률 사무소에 도착했다. 대기실에서 잠시 기다리니 김종훈 변호사가 직접 나와 맞아주셨다. 그는 40대 후반의 중년 남성으로 안경 뒤 눈동자가 날카로워 보이지만 말투는 차분하고 전문적이었다. 강혜원 씨, 기억나요? A씨 부동산 분쟁 사건에서 만났었죠. 김 변호사는 손을 내밀며 말했고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함께 회의실로 들어갔다. 문서회의실 테이블에 계약서 원본, CCTV 영상이 담긴 USB, 세금 탈루 관련 증거 복사본을 차례대로 펼쳤다. 김 변호사는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며 노트에 메모를 하고 가끔씩 질문을 던졌다. 무상거주 계약서에 명시된 바와 같이 타인 거주를 금지한 점, 그리고 폭력행위가 CCTV에 명확히 기록된 점이 매우 유리해요. 또한 세금 탈루 증거도 상당히 구체적이네요. 그는 영상을 다시 재생하며 이철호가 나를 밀어내는 장면을 멈추고 말했다. 이 부분은 폭력행위에 해당하며 동시에 불법 침입주택죄로도 고소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혐의를 동시에 제기하면 처벌 강도가 높아집니다. 변호사님, 시어머니가 내 보석을 시누이에게 주었어요. 그것은 어머니의 유품이기도 하고 시세로 5천만 원이 넘는 가치가 있어요. 나는 보석 구매 영수증 복사본을 내밀었고 김 변호사는 이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이 부분은 분실물 변형 또는 강탈 혐의로도 추가할 수 있지만 현재로서는 주요 혐의인 불법 침입과 폭력, 세금 탈루를 우선 처리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보석 문제는 뒤에 민사소송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회의 중 스마트폰이 울렸다. 김지은이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올린 글이 알림으로 왔는데 그녀는 내 어머니의 보석 귀걸이를 착용하고 오늘 새로 산 귀걸이. 예뻐. 붉은 심장라고 적어 놓았고 배경은 나의 거실 소파였다. 나는 스크린샷을 찍어 저장한 뒤 차갑게 스마트폰을 접었다. 김 변호사는 나의 표정을 보고 강씨. 감정적으로 흔들리지 마세요. 현재로서는 완벽한 증거 체인을 구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라고 말하며 격려해 주셨다. 상담이 끝나기 전 김 변호사는 구체적인 행동 계획을 제시했다. 먼저 경찰서에 불법 침입주택죄와 폭력행위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하고 세금 탈루는 국세청에 제보할 겁니다. 동시에 법원에 강제 이전 신청을 내어 그들에게 즉시 아파트에서 나가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그는 서류를 정리하며 추가했다. 아파트 주변 이웃분들에게 증언을 구할 수 있을까요? 폭력행위가 발생했을 때 주변에 사람이 있었다는 것이 증거력을 강화해요. 그 저녁, 나는 아파트 인근 편의점에서 이웃인 이순자 할머니를 만났다. 이 할머니는 평소에 친절하셔서 그날 아침의 일을 모두 목격하셨다. 예원아, 정말 불쌍해. 그런 사람들 때문에 상처 입었잖아. 내가 증언해 줄게. 그들이 마구잡이로 집을 망치고 너를 밀어내는 거 다 봤어라고 당연하게도 응해주셨다. 나는 감사히 이야기를 들어주고 증언서에 할머니의 서명을 받았다. 밤 10시. 스튜디오에서 돌아오는 길에 남편 민우가 전화를 걸었다. 아내, 지은이가 전화했어? 그녀가 말했다. 내가 법원에 소송할 거래냐고. 너무 심하게 할 필요 없잖아. 우리 가족이 서로 마주치지 못하게 될 텐데. 그의 목소리는 약해지고 있었다. 민우, 이제는 너의 선택이야. 너는 그들 편을 서든지 아니면 나를 믿든지. 하지만 내 결정은 바뀌지 않아. 나는 차갑게 말한 뒤 통화를 끊었다. 집에 돌아오니 김 변호사로부터 문자가 왔다. 고소장과 국세청 제보서, 강제 이전 신청서를 모두 작성했습니다.
내일 아침 10시에 경찰서와 함께 아파트에 가기로 했어요. 필요한 서류는 모두 준비됐으니 강 씨는 편안히 쉬세요. 나는 문자를 보고 입술 끝을 살짝 올렸다. 이틀째 잠을 설치지만 이제는 피로감보다는 기대감이 더 크다. 내가 세운 트랩에 그들이 걸릴 시간이 점차 다가오고 있었다. 아파트 창문을 통해 밤하늘을 바라보며 나는 속으로 말했다. 기다려. 내 선량을 짓밟은 대가를 다 갚아야 할 거야. 다음 날 아침 9시 30분. 나는 아파트 건물 앞 주차장에 도착했다. 김 변호사와 함께 4명의 경찰관, 2명의 국세청 직원이 기다리고 있었다. 모두 정장 차림으로 단정한 분위기를 풍기고 있으며 손에는 각각 고소장 사본, 불법 침입주택죄 입건 통지서, 세금 탈루 조사 통지서, 강제 이전 결정서가 들려 있었다. 강 씨, 준비됐어요? 김 변호사는 미소를 띠며 묻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다. 10시 정각. 우리는 아파트 현관으로 향했다. 경찰관이 초인종을 누르자 금방 문이 열렸는데 이번에는 시어머니 박순옥이 나왔다. 그녀는 우리 일행을 보자 얼굴이 하얗게 변했지만 곧이어 이게 무슨 일이에요? 경찰관님들까지 불렀어요. 라고 화를 내며 외쳤다. 김 변호사가 앞으로 나아가 박순옥 씨. 이것은 강혜원 씨의 고소에 따른 불법 침입주택죄 입건 통지서입니다. 그리고 국세청에서 김지은 지철호 부부의 세금 탈루 의혹에 대한 조사 통지서입니다라고 말하며 서류를 내밀었다. 시어머니는 서류를 보지도 않고 거짓말이에요. 이 집은 내 며느리 집이지만 나는 여기에 살고 있잖아요. 친척들이 잠시 묵는 건 왜 불법이죠? 라고 소리쳤다. 그때 안에서 마작을 치고 있던 김지은 부부와 친척들이 들려나왔다. 김지은은 여전히 나의 순면 잠옷을 입고 있었고 어머니의 보석 귀걸이와 목걸이까지 착용한 채였다. 언니, 너 정말 이렇게 심하게 할 거야? 우리는 가족인데. 그녀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지만 그 표정에는 진정한 후회는 보이지 않았다. 이철호는 경찰관을 보고 살짝 겁을 먹었지만 곧이어 경찰관님, 이건 가족 내 싸움입니다. 아내의 언니가 너무 오만해서 이렇게 하려는 거예요? 우리는 정당하게 이 집에 살고 있어요. 라고 우겨봤다. 하지만 경찰관은 차갑게 이철호 씨, CCTV 영상에 여러분이 강혜원 씨를 폭력적으로 밀어 계단에 떨어뜨린 장면이 명확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 등기부와 무상거주 계약서에 따르면 이 아파트는 강혜원 씨의 개인 재산이며 타인 거주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는 명백한 불법 침입입니다라고 말했다. 국세청 직원은 이철호에게 지은인의 해물탕 영업 매출과 신고 세금 간의 3년간 총 2억 7천만 원의 차이가 발생했습니다. 이는 세금 탈루에 해당하며 추가 조사를 통해 처벌이 결정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식당 계좌를 동결하겠습니다라고 통지했고 이철호는 그 말을 듣고 기절할 것 같아 보였다. 아니요. 그건 오해입니다. 계산 실수였어요. 하지만 직원들은 이미 단말기를 꺼내 계좌 동결 절차를 진행했다. 경찰관은 이제 강제 이전 결정서를 펼쳤다. 이제부터 1시간 이내에 모든 짐을 정리하고 아파트에서 나가시기 바랍니다. 만약 거부하시면 강제로 이전하겠습니다. 주변 이웃들이 문 밖에 모여 구경하기 시작했고 누군가 그래서 예원이가 상처 입었구나 이런 사람들 정말 말이 안 되네 같은 속삭임이 들렸다. 시어머니는 이웃들의 시선을 받고 얼굴을 숨기려고 했고 김지은은 울고 있지만 아무도 위로하지 않았다. 나는 그들과 눈 마주치지 않고 거실로 걸어갔다. 내 어머니의 유품인 보석이 김지은의 목에 걸려있는 모습을 보자. 그 보석은 내 것이고 어머니의 유품이에요. 지금 당장 벗어.
라고 차갑게 명령했다. 김지은은 몸을 떨며 보석을 벗어내려고 했지만 긴장해서 귀걸이가 귀에 걸렸다. 아야! 라고 외치며 울음을 터뜨렸지만 나는 그녀를 쳐다보지 않고 경찰관에게 그 물건은 증거로 보관해 주세요라고 말했다. 이웃들의 속삭임과 김지은 가족의 울음소리가 뒤섞여 아파트 복도가 혼란스러웠다. 하지만 나는 아무런 감정도 느끼지 못했다. 오직 한 가지 생각만 떠올랐다. 이것이 단지 시작일 뿐이다. 그들이 내게 했던 모든 상처와 모욕은 이보다 훨씬 큰 대가로 갚아야 할 것이다. 경찰관들이 짐을 싸는 그들에게 주의를 기울이면서 나는 김 변호사에게 살짝 고개를 끄덕였다. 다음 단계로 넘어갈 시간이었다. 1시간이란 짧은 시간 안에 모든 짐을 정리하라는 명령 앞에서 김지은 가족은 완전히 혼란에 빠졌다. 이철호는 경찰관의 눈을 피하며 서둘러 박스에 옷가지와 물건을 쑤셔 넣었지만 긴장으로 인해 여러 번 물건을 떨어뜨렸다. 김지은은 울면서 이렇게 된 거 다 언니 때문이야. 너 때문에 우리는 집도 잃고 식당도 망할 거야. 라고 소리치지만 나는 그녀의 말을 씹어먹는 것도 없이 거실 카페 위에 묻은 차 얼룩을 바라보았다. 시어머니 박순옥은 한쪽 구석에 앉아 고개를 숙인 채 어떻게 이럴 수가 라고 중얼거렸지만 더 이상 반론할 힘도 없었다. 이웃들은 문틈 사이로 구경하며 촬영하거나 속삭이는 사람들까지 있었다. 평소엔 아주 대범하게 다니더니 이제 이렇구나 예원이가 혼자 힘으로 사는 집인데 왜 이렇게 마음대로 들어와 살았어? 세금도 탈루한다는 거? 정말 이런 말들이 저절로 들려오고 김지은은 이웃들의 시선을 견디지 못해 얼굴을 손으로 가렸다. 이철호는 화를 내도 아무리 소리치고 발구르는 것도 소용없었고 결국 경찰관이 시간이 남지 않았습니다. 빨리 정리하세요라고 경고하자 더욱 급해졌다. 그들 짐을 싸는 동안 나는 김 변호사에게 속삭였다. 변호사님. 이철호와 김지은의 아들 김민석이 서울대학교 부속 중학교에 입학했죠. 그 학교는 부모의 법적 문제가 있을 경우 입학 자격이 취소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잖아요. 김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알겠습니다. 경찰서에서 입건 사실을 학교에 공식 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모가 형사사건에 연루된 경우 입학 자격 취소가 가능한 조항이 명시되어 있으니 문제 없을 겁니다라고 답했다. 이 말을 듣고 옆에서 듣고 있던 김지은은 갑자기 아니요. 민석이는 잘 공부해서 합격한 거예요. 너 때문에 아이까지 망치려 해? 라고 달려와 나를 붙잡으려 했지만 경찰관이 즉시 그녀를 막아냈다. 하지 마세요. 김지은 씨. 폭력 행위를 재범하시면 추가 처벌을 받게 됩니다. 경찰관의 차가운 말에 김지은은 무릎을 꿇고 울기 시작했다. 제발 민석이의 학교는 살려주세요. 그 아이는 아무 잘못도 없어요. 하지만 나는 그녀의 애원을 전혀 들리지 않는 척했다. 아이는 잘못 없지만 부모가 저지른 잘못의 결과는 자녀도 함께 감내해야 한다는 점을 그녀는 이제야 배우는 것이다. 1시간이 지자 경찰관들은 그들에게 이제 출발하세요라고 말했고 이철호는 무거운 짐을 메고 김지은은 아이를 안고 시어머니는 허리를 굽히며 아파트를 나갔다. 그들은 길게 늘어선 짐을 끌고 아파트 현관을 나가는 모습이 한층 초라해 보였다. 이웃들은 그들 뒤에서 속삭이거나 미소를 짓고 있었고 아무도 위로하려는 사람은 없었다. 그들 떠난 뒤 나는 집안을 둘러보았다. 내 아름다운 인테리어가 온통 엉망이 되었고 아끼는 물건들도 많이 손상되었다. 하지만 이런 혼란보다는 마음의 차가움이 더 크게 느껴졌다. 변호사님, 보석은 제가 직접 보관하겠습니다. 그리고 집안 정리는 전문 청소업체에 맡기고 추후 손상된 물건에 대한 배상도 민사소송으로 요구하겠어요.
김 변호사는 알겠습니다. 배상 청구 관련 서류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교에 입건 사실을 통지하는 절차도 오늘 안에 마치겠습니다라고 말했다. 곧이어 청소업체에 연락해서 긴급 청소를 의뢰했고 스튜디오 직원에게도 와서 손상된 가구를 점검하라고 부렸다. 내 어머니의 유품인 보석은 보석 상자에 꼭 닫아 넣어 안전한 곳에 보관했고 그 보석을 보며 어머니의 모습이 떠올랐다. 어머니, 제가 지켜냈어요라고 속으로 말했고 입술 끝에 미소가 살짝 떴다. 오후 2시경. 청소업체가 와서 집안 청소를 시작했을 때 김 변호사로부터 문자가 왔다. 강 씨, 서울대학교 부속 중학교에 공식 통지했습니다. 학교 측에서 부모의 형사 입건 사실을 확인한 뒤 김민석 학생의 입학 자격을 취소하기로 결정했어요. 오늘 저녁까지 공식 통지서가 김지은 부부에게 전달될 겁니다. 이 메시지를 본 순간 나는 차분하게 스마트폰을 접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내 선량을 짓밟은 첫 번째 대가다. 하지만 이것으로 끝이 아니다. 세금 탈루로 인한 식당 폐업, 불법 침입과 폭력 행위로 인한 형사처벌, 손상 물건에 대한 배상, 그리고 시어머니와의 관계 단절. 모든 게 단계적으로 진행될 것이다. 나는 창문을 열어 햇살을 받았고 아파트 밖으로 펼쳐진 도시 풍경을 바라보았다. 이제 나의 삶은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고 그들에게는 아직 더 많은 벌이 기다리고 있다. 스튜디오로 돌아가는 길에 나는 남편 민우에게 문자를 보냈다. 이혼 협상은 변호사를 통해 진행하겠다. 너의 물건은 이번 주 안에 치우도록 해. 이제 더 이상 끌고 갈 이유가 없었다. 그날 저녁, 청소가 끝난 아파트에 혼자 돌아왔다. 깨끗해진 집에서 차를 마시며 휴식을 취하려 할 때 현관초 인종이 울렸다. 감시 카메라를 보니 김지은 가족과 시어머니가 모두 무릎을 꿇고 문 앞에 앉아 있었다. 그들의 눈에는 절망이 가득했고 김지은은 울면서 언니, 제발 고소 취하해주세요. 민석이가 학교를 못 갔어요. 식당 계좌도 동결됐고 이제 갈 곳도 없어요. 라고 소리쳤다. 나는 문을 살짝 열고 그들을 발밑에서 내려다보았다. 김지은은 무릎을 꿇고 앞을 기어가려 했고 이철호는 얼굴에 얼룩덜룩한 눈물 자국이 남아있었으며 시어머니 박순옥은 허리를 굽히고 이어나 제발 용서해줘. 엄마가 잘못했다라고 울부짖었다. 그들의 모습은 한층 초라해 보였지만 나의 마음에는 아무런 동정심도 생기지 않았다. 오히려 그들 지금의 모습이 그날 나를 계단에 떨어뜨리고 비웃던 모습과 겹쳐 보이면서 차가움만 더해졌다. 고소 취하. 왜 고소 취하해야 해? 나는 문틈 사이에 몸을 기대며 차갑게 묻는다. 너희가 내 집을 불법으로 차지했고 나를 폭력으로 상처 입혔고 세금도 탈루했다. 이 모든 게 사실이잖아. 그런데 내가 왜 고소 취하해야 해? 김지은은 얼굴을 대고 그래도 가족이잖아. 우리는 혈육 관계인데 너무 잔인하게 굴지 마. 라고 소리쳤지만 그 말은 이제 나에게 아무 힘도 없었다. 가족. 그날 이철호가 꺼져. 이건 우리 가족 사임이라고 외쳤을 때 너희는 나를 가족으로 생각하지 않았잖아. 나는 목소리를 살짝 높였다. 그리고 시어머니, 당신이 용감하다면 경찰 불러봐라고 말했을 때 가족이라는 단어는 어디 갔어? 시어머니는 입을 다물고 고개를 숙였다. 이철호는 그때는 감정이 격해졌어. 미안하다. 그래서 고소 취하해주고 우리를 내버려둬. 이제는 아무것도 없어라고 애원했지만 나는 그의 말을 무시했다. 손가방에서 미리 준비한 새로 작성한 임대 계약서를 꺼냈다. 이건 아파트 임대 계약서다. 월세 20만 원. 보증금 3개월분.
선불 1개월분 총 80만 원을 내면 소송 취소를 고려해 줄 수 있다. 김지은은 계약서를 보고 20만 원, 보증금 60만 원까지 더해야 해? 우리는 이제 식당 계좌도 동결됐고 갈 곳도 없는데 어디서 돈을 내야 해? 라고 울었다. 그건 너희들의 문제다. 내가 관심 없어. 나는 계약서를 바닥에 내려놓았다. 오늘 저녁 10시까지 돈을 모아오고 계약서에 서명하면 폭력행위와 불법 침입 관련 고소는 소송 취소하겠다. 하지만 세금 탈루는 국세청에서 처리하는 거라 내가 개입할 수 없고 손상된 물건에 대한 배상금 500만 원도 추가로 내야 한다. 500만 원. 또 배상금까지? 이철호는 기절할 것 같아 하며 일어나려 했지만 경찰관이 남아있는지도 모르는 생각에 다시 무릎을 꿇었다. 거실 카페트, 유리 식기, 가구 여러 개가 손상됐어. 이것들에 대한 비용을 계산하면 500만 원은 적은 편이야. 나는 차갑게 말하며 문을 조금 더 닫았다. 오늘 저녁 10시가 지나면 이 제한은 없어진다. 그때는 소송 취소도 하지 않고 배상금도 법원을 통해 강제로 추징할 거다. 선택은 너희에게 있다. 그럼 민석이의 학교는? 김지은이 갑자기 기억해내며 묻는다. 학교는 이미 입학 자격이 취소됐어. 그건 돌릴 수 없다. 나는 단정적으로 말했다. 부모의 잘못을 자녀가 감내해야 한다는 점을 그녀는 이제 확실히 배워야 했다. 김지은은 그 말을 듣고 무릎을 꿇은 채 몸을 떨렸다. 시어머니는 예원아. 제발 민석이 학교는? 그 아이는? 라고 말하려 했지만 나는 문을 더 닫아 그의 말을 가로막았다. 오늘 저녁 10시. 그때까지 오지 않으면 다음은 법원에서 만나자. 나는 그렇게 말한 뒤 아무리 그들이 문을 두드리고 울어도 더 이상 응하지 않았다. 집 안으로 돌아와 문을 잠그고 현관 CCTV로 그들의 모습을 보았다. 김지은은 바닥에 앉아 울고 이철호는 발을 구르며 화를 내고 시어머니는 고개를 숙인 채 가만히 있었다. 잠시 후 그들은 차츰 떠나기 시작했고 그 배경은 한층 초라해 보였다. 나는 거실 소파에 앉아 차를 마시며 생각했다. 이것이 바로 내가 계획한 대로다. 단순히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내게 했던 모든 모욕과 상처를 그대로 돌려주는 것이다. 스마트폰을 꺼내 김 변호사에게 문자를 보냈다. 오늘 저녁 10시까지 대금을 받으면 폭력과 불법 침입 관련 고소는 소송 취소하겠다. 배상금 500만 원도 동시에 받을 예정이니 관련 서류 준비해주세요. 금방 뒤에 김 변호사로부터 알겠습니다. 소송 취소서와 합의서도 준비하겠습니다라는 답변을 받았다. 오후 5시경. 남편 민우가 스튜디오에 찾아왔다. 그는 얼굴이 창백했고 아내 지은이가 전화했어? 그녀가 당신이 80만 원과 배상금 500만 원을 내라고 했대. 문서 너무 심하지 않아? 그들은 이제 정말 갈 곳도 없어. 나는 민우를 바라보며 심해. 그들이 내 집을 망치고 내 어머니의 유품을 빼앗고 나를 다쳤을 때는 왜 심하다고 하지 않았어? 라고 물었다. 민우, 너는 항상 이렇게 중립을 지키려 하지만 이번에는 너의 선택이 필요해. 너는 나를 믿을 것인지 그들 편을 서야 할 것인지. 민우는 고개를 숙였다. 나는 아내를 믿는다. 하지만 가족들이 이렇게 되는 걸 보면 마음이 아파. 그럼 아파해. 하지만 내 결정은 바뀌지 않아. 나는 차갑게 말하며 작업을 시작했다. 민우는 잠시 동안 나를 바라본 뒤 그럼 필요한 게 있으면 말해줘라고 말한 뒤 스튜디오를 떠났다. 그의 모습이 안타깝긴 하지만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길을 걸어가고 있었다. 오늘 저녁 10시. 그들이 돈을 가져올지 아닐지
하지만 나는 어떤 선택을 하든 이 복수는 계속될 것이다. 오후 6시. 나는 스튜디오에서 작업을 마치고 강남구에 위치한 주얼리 박물관으로 향했다. 어머니의 유품인 보석을 안전하게 보관하기보다는 이를 통해 새로운 시작을 알리고 싶었다. 박물관에 맡겨 전시하거나 기증하는 생각도 있었지만 마침 지난번 협력했던 주얼리 디자이너가 보석 제작업을 제안했기 때문에 이를 통해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려 했다. 강 씨, 이 보석의 광택과 품질이 매우 좋아요. 단순히 보관하기보다는 시계나 브로치로 재제작하면 매일 사용하며 추억을 간직할 수 있습니다. 디자이너는 보석을 손에 들고 말했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어머니의 마음을 담은 디자인으로 만들어주세요. 너무 화려하지 않고 차분하면서도 단단한 느낌을 살려주세요. 보석을 맡기고 돌아오는 길에 김 변호사로부터 전화가 왔다. 강 씨, 국세청에서 추가 통지가 왔어요. 김지은 지철호 부부의 세금 탈루 금액이 최초 추정보다 8천만 원 더 늘어났어요. 3년간 총 3억 5천만 원에 달하네요. 이 정도면 징역형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나는 그 말을 듣고 아무런 표정도 바꾸지 않았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소취하할 부분은 폭력과 불법 침입만이고 세금 문제는 그들 스스로 책임지도록 하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저녁 대금을 받으면 소취하서를 작성해 드릴게요. 배상금도 정식으로 받고 영수증을 발급해 주어야 합니다. 김 변호사는 추가로 설명했고 나는 확인했다. 저녁 9시 30분. 아파트로 돌아왔다. 현관 CCTV를 보니 김지은 가족이 이미 문 앞에 서서 긴장하게 기다리고 있었다. 시어머니는 낡은 가방을 안고 있고 김지은은 아이를 안고 있으며 눈을 붉히고 있었고 이철호는 얼굴에 긴장감이 물들어 있었다. 나는 잠시 기다렸다가 10시 정각에 문을 열었다. 돈을 모았어? 나는 차갑게 묻는다. 이철호는 가방을 열어 수많은 지폐와 동전을 꺼냈다. 다 모았어. 80만 원과 배상금 500만 원. 총 580만 원이야. 문서 동전도 섞여 있지만 정확히 세어봤어. 나는 김 변호사가 미리 보내준 금액 확인 리스트를 꺼내고 이철호가 내민 돈을 하나씩 세었다. 지폐는 570만 원이었고 동전은 10만 원 정도로 총 580만 원이 맞았다. 동전은 은행에 맡겨 바꾸겠어. 이제 계약서에 서명해. 나는 임대 계약서와 합의서를 내밀었고 이철호는 손을 떨며 서명했다. 시어머니와 김지은도 각각 필요한 부분에 서명을 했고 나는 배상금과 임대금을 가방에 넣었다. 이제 폭력행위와 불법 침입 관련 고소는 내일 경찰서에 소송 취소하겠다. 하지만 세금 탈루는 여전히 조사 중이고 임대 계약서는 오늘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월세는 매월 5일까지 입금해야 해. 김지은은 그럼 우리는 다시 이 집에 살 수 있어? 라고 묻지만 나는 헤었다. 아니야. 이 계약서는 소송 취소를 위한 조건일 뿐이야. 너희는 이 집에 살 수 없어. 20만 원은 단지 소송 취소를 고려한 대가일 뿐이지. 임대 권한을 주는 건 아니야? 그녀는 그 말을 듣고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그럼 이 돈은 뭐야? 너는 속였어. 라고 소리쳤지만 나는 계약서를 보여줬다. 계약서에 명시된 바는 소송 취소 고려 대가라고 적혀 있어. 너희가 서명했잖아. 이제 뒤늦게 원망해도 소용없다. 이철호는 분노로 얼굴을 붉히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그럼 우리는 이제 갈 곳이 없어. 어디에 살아야 해? 나는 그 질문에 답하지 않고 김 변호사에게 문자를 보냈다. 대금과 배상금을 받았어. 내일 소송 취소 절차 진행해 주세요.
금방 뒤에 김 변호사로부터 알겠습니다. 소송 취소서를 작성하고 경찰서에 제출하겠습니다라는 답변을 받았다. 나는 그들을 바라보며 이제 너희의 문제는 너희들이 해결해. 나는 이제 너희와 아무 관련이 없어. 라고 말한 뒤 문을 꽉 닫고 잠갔다. 현관 CCTV로 그들의 모습을 마지막으로 보았다. 김지은은 아이를 안고 울고 이철호는 가방을 내던지며 분노를 토해내고 시어머니는 고개를 숙인 채 걷기 시작했다. 그들은 아파트 건물을 나서며 서로에게 원망하는 소리가 들렸지만 나는 더 이상 관심을 두지 않았다. 아파트 안으로 돌아와 가방에 들어있는 돈을 책상에 펼쳤다. 580만 원. 이 돈은 단순히 금액이 아니라 그들이 내게 했던 모든 상처에 대한 대가였다. 하지만 이 돈으로 무엇을 할지 이미 계획이 있었다. 강남구의 새 아파트를 구매하기 위한 첫 단계로 이 돈을 저축에 넣을 것이다. 그리고 어머니의 보석을 재제작한 뒤 이를 통해 더 많은 여성들에게 힘을 주고 싶었다. 과거에는 남편의 가족을 위해 너무 많이 희생했지만 이제는 나 자신과 나와 같은 처지를 겪는 여성들을 위해 살고 싶었다. 잠시 후 스마트폰이 울렸다. 남편 민우가 문자를 보냈다. 아내, 지은이가 전화해서 돈을 냈지만 집에 살 수 없다고 말했어. 정말 이렇게 해야 해? 문서 나는 그래? 이제 너와 나도 이혼 절차를 진행하자. 너의 물건은 이번 주 안에 치우고 이혼 계약서는 변호사를 통해 작성하겠다. 라고 답변했다. 민우는 오랫동안 답하지 않았지만 결국 알겠다. 너의 마음에 맞게 할게. 라고 문자를 보냈다. 이제 모든 게 정리되는 느낌이었다. 하지만 이 복수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세금 탈루로 인한 처벌, 그리고 그들이 겪을 더 많은 어려움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나는 창문을 열어 밤하늘을 바라보며 속으로 말했다. 이제 나의 새 삶이 시작된다. 이혼 절차는 예상보다 순조롭게 진행됐다. 민우는 아무런 반론도 제기하지 않고 나가 제안한 이혼 조건을 모두 받아들였다. 재산 분할은 간단했다. 아파트는 나의 혼전 재산이므로 그대로 나에게 속하며 스튜디오도 나의 개인 사업이었다. 민우는 그동안 함께 살았던 물건들만 챙겨가고 이혼 심사는 한 달 뒤에 진행될 예정이었다. 아내, 앞으로 잘 지내? 민우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고 나는 그저 고개를 끄덕였다. 더 이상 할 이야기가 없었다. 이혼이 결정된 뒤 그는 시어머니 가족을 찾아가는지도 모르겠지만 그건 이제 나의 관심사가 아니다. 이혼 관련 서류를 법원에 제출한 뒤 나는 강남구 삼성동에 위치한 새 아파트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기존 아파트를 매도한 금액과 스튜디오의 이익, 그리고 김지은 가족으로부터 받은 배상금과 임대금을 합쳐 총 15억 원을 모았고 이를 통해 33평형 아파트를 전액 현금으로 구매했다. 이 아파트는 남향으로 햇살이 충분하고 한강 조망도 가능한 최상위층에 위치해 있었다. 강씨, 이 아파트는 인테리어 디자인 분께서 직접 꾸미시는 거죠? 정말 기대가 됩니다. 부동산 중개인은 환하게 웃으며 말했고 나는 네, 직접 계획할 예정이에요라고 답했다. 이곳은 내가 새로운 시작을 하는 공간이 될 것이다. 새 아파트 인테리어 계획을 세우는 동안 김 변호사로부터 반대 가족의 최신 소식이 왔다. 강씨, 김지은 지철호 부부가 서울 서북구 번화가 뒤편에 있는 빈집을 임대해서 살고 있어요. 월세는 5만 원짜리 너무나 좁고 낡은 집이에요. 식당은 국세청에 의해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고 세금 탈루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어요. 징역 1년 이상 선고 가능성이 높아요. 나는 그 말을 듣고 아무런 감정도 느끼지 않았다. 그리고 시어머니 박순옥은 그들과 함께 살고 계시지만
부부 싸움을 자주 하면서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요. 이철호가 돈을 벌지 못해서 가정 내 갈등이 심해졌어요. 한편 스튜디오에서는 새로운 대형 프로젝트가 들어왔다. 서울 강남구에 새로 오픈할 카페 체인의 인테리어 디자인을 맡기기로 한 것이었다. 클라이언트는 강예원 대표님의 작품을 보고 감명받아 연락드렸어요. 세련되고 차분하면서도 따뜻한 느낌을 원합니다라고 말했고, 나는 기념비적인 첫 대형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완성하기 위해 전념했다. 작업하는 동안 이철호가 스튜디오에 찾아왔다. 그는 낡은 옷을 입고 헝클어진 머리에 얼굴에 흔적이 남아 있었고, 강예원, 제발 좀 도와줘. 검찰에서 징역형을 받을 것 같아. 내가 국세청에 말해주면 좀 나아질 거야. 라고 애원했다. 나는 왜 그런 걸 해야 해? 너희 잘못이잖아. 나는 작업을 멈추지 않고 차갑게 말했다. 세금을 탈루한 건 너희고 내가 개입할 수 없어. 이철호는 그럼 문당 배상금 500만 원을 돌려줘. 그래야 돈을 모아 변호사 비용을 내고. 하지만 나는 그의 말을 가로막았다. 배상금은 손상된 물건을 수리하고 새로 산 비용이야. 돌려줄 수 없어. 이제 나가. 스튜디오에 오지 마. 직원들이 쳐다보니 이철호는 수치감에 얼굴을 붉히고 너 기다려봐. 이라고 소리치며 갔다. 하지만 나는 그의 위협을 전혀 개의치 않았다. 이제 그는 아무런 힘도 없다. 어머니의 유품인 보석을 재제작한 주얼리 디자이너로부터 연락이 왔다. 강 씨, 보석 브로치를 완성했어요. 어머니의 마음을 담은 차분한 디자인으로 만들었어요. 직접 보러 오세요. 스튜디오 작업을 마치고 주얼리 가게에 갔고 브로치를 보자 눈물이 글썽였다. 은색 프레임에 어머니의 보석이 차분하게 박혀 있었고 빛을 받으면 부드러운 광택을 내고 있었다. 정말 예뻐요. 감사합니다. 나는 브로치를 가슴에 달고 말했고 디자이너는 이 브로치는 강 씨의 단단한 마음과 추억을 함께 담고 있네요라고 말했다. 이 브로치는 내가 겪었던 아픔과 함께 새로운 용기를 주는 물건이 되었다. 새 아파트 인테리어 작업이 시작되면서 나는 매일 바쁘게 살았다. 스튜디오 작업과 아파트 준비를 병행하며 가끔은 새 아파트 베란다에서 한강 풍경을 보며 휴식을 취했다. 그때마다 브로치를 만지며 어머니를 생각했고 어머니, 이제 제가 행복하게 살아요라고 속으로 말했다. 한편 김지은 일가는 세금 탈루 재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철호는 감옥에 갔고 김지은은 아이를 돌보며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시어머니는 홀로 빈집에 남아 살게 되었고 가끔 김지은이 아이를 데리고 찾아오지만 항상 싸우고 갔다. 이 모든 소식은 김 변호사를 통해 들었지만 나는 더 이상 그들에게 신경 쓰지 않았다. 내 삶은 이제 새로운 단계에 들어섰다. 스튜디오는 성공적으로 대형 프로젝트를 완성하며 명성이 높아졌고 새 아파트는 곧 완공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다. 나는 이제 자신의 경험을 통해 다른 여성들도 자신의 권리를 지키고 억압받는 상황에서 벗어나도록 돕고 싶었다. 그래서 스튜디오 이익의 일부를 기부하여 여성 권리 보호단체를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이 브로치처럼 모든 여성이 단단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나는 가슴에 달린 브로치를 만지며 속으로 다짐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스마트폰에 시어머니로부터 음성 메시지가 왔다. 예원아, 엄마가 잘못했다. 그때 너를 상처 입히고 내 물건을 마음대로 사용해서 정말 미안해. 이제 이철호도 갇히고 지은이도 힘들고 엄마 혼자 살아. 너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제발 한 번만 만나 말 좀 해줘. 나는 음성 메시지를 들어보고 새 아파트 베란다로 나갔다.
한강의 밤 풍경이 아름다웠다. 나는 브로치를 만지며 시어머니에게 답장을 시작했다. 나는 스마트폰 마이크를 가져다 대고 차갑고 명료한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 기억나요? 그날 당신이 나를 계단에 떨어뜨리고 말한 거? 집 등기부에 내 이름이 적혀 있어도 어떡해? 문서 용감하다면 경찰 불러봐라고. 바람이 베란다를 스쳐 지나가며 브로치가 부드럽게 빛을 반사했다. 나는 당신이 가르쳐준 대로 했어. 경찰을 불렀고 법을 이용했어. 하지만 당신보다 더 잘했어. 그냥 신고하는 게 아니라 너희가 내게 했던 모든 걸 배상받았어. 음성 메시지를 보내고 스마트폰을 접었다. 한강의 불빛이 아름다웠지만 그 아름다움 속에 나의 마음은 여전히 차갑고 단단했다. 이제 시어머니의 후회는 아무런 의미도 없었다. 그녀가 나를 상처 입힐 때 후회를 생각하지 않았으니 이튿날 아침 스튜디오에 새로운 클라이언트가 찾아왔다. 20대 후반의 여성 이수진 씨였다. 그녀는 눈을 붉히고 강 대표님. 저는 결혼했는데 시어머니가 저의 개인 재산을 마음대로 사용하려고 해요. 아파트도 제가 혼자 샀는데 시어머니가 친척들을 불러와 살게 하려고 해요. 저는 어떻게 해야 해요? 라고 울며 이야기했다. 나는 그녀의 이야기를 듣고 예전의 나를 보는 것 같았다. 무력감에 잠겨 자신의 권리를 지키지 못하는 모습이 안타깝다. 이 씨, 부동산 등기부에 당신의 이름만 적혔나요? 거주 관련 약속은 없었어요? 나는 차분하게 묻고 이수진 씨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먼저 스마트 CCTV를 설치하세요. 모든 영상을 클라우드에 저장하는 거죠. 그리고 성법률사 사무소의 김종훈 변호사님을 만나보세요. 저도 그 변호사님을 통해 문제를 해결했어요. 불법 침입으로 고소할 수 있고 강제 이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는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구체적인 조언을 해줬고 이수진 씨는 눈물을 닦으며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용기가 생겼어요. 라고 말하며 갔다. 그녀를 보며 나는 이것이 바로 내가 앞으로 할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자신의 경험을 통해 다른 여성들도 자신을 지키도록 돕는 것. 스튜디오는 카페체인 프로젝트 성공으로 인해 더욱 명성이 높아졌다. 서울뿐만 아니라 부산, 대구에서도 협력 제안이 쏟아졌고 스튜디오 인원도 늘려 10명 규모로 확장했다. 강 대표님, 이번에 대형 호텔 인테리어 프로젝트도 제안받았어요. 직원이 기쁘게 알렸고 나는 미소를 띠었다. 이는 단순히 사업의 성공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만들어낸 삶의 증거였다. 한편 김 변호사로부터 시어머니의 최신 소식이 왔다. 강 씨, 박순옥 씨가 병원에 입원했어요. 혼자 사는 스트레스와 영양실조로 심장 문제가 생겼다고 해요. 김지은 씨가 아이를 돌보느라 병원에 잘 못 나가고 이철호는 감옥에 있어서 아무도 돌보아주는 사람이 없어요. 나는 그 말을 듣고 잠시 생각했다. 하지만 동정심은 없었다. 그녀가 나를 버렸을 때 이런 상황을 생각하지 않았으니 새 아파트 인테리어가 끝났다. 나는 브로치를 가슴에 달고 첫 번째로 새 집에 들어갔다. 남향 베란다에서 한강 전경을 바라보며 차를 마시고 있었다. 이때 스마트폰이 울렸다. 김지은이 문자를 보냈다. 언니, 엄마가 병원에 입원했어. 문서 돈도 없고 누가 돌보아줘야 해. 너만이 도와줄 수 있어? 제발. 나는 문자를 읽고 아무런 응답도 하지 않았다. 이제 그들은 나의 삶에 아무런 위치도 없다. 오후에 이수진 씨가 전화를 걸었다. 강 대표님, 정말 감사합니다. 변호사님을 만나고 CCTV 영상과 등기부 증명서로 시어머니와 친척들을 강제로 이전시켰어요. 이제 저는 평화롭게 살 수 있게 됐어요.
그녀의 기쁜 목소리를 듣고 나는 가슴에 달린 브로치를 만지며 미소를 띠다. 어머니의 유품이 이렇게 의미 있는 일에 도움을 주고 있다는 생각이 따뜻했다. 그날 저녁, 나는 스튜디오 이익의 10%를 여성권리보호단체에 기부했다. 단체 관계자는 강 대표님의 기부로 많은 여성들이 법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라고 말했고, 나는 이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일입니다라고 답했다. 잠자리에 누웠을 때 과거를 회상했다. 시어머니 가족에게 받은 아픔, 무력감, 모욕. 하지만 그 아픔이 나를 단련시켜 지금의 나를 만들었다. 만약 그때 용기를 내지 않았다면 아직은 그들에게 억압당하며 불행하게 살고 있었을 것이다. 나는 스마트폰을 꺼내 한강 풍경과 함께 브로치를 착용한 자신의 사진을 찍어 인스타그램에 올렸다. 글에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자신을 지키는 용기를 가져라. 그 용기가 새로운 시작을 만들어준다라고 적었다. 새벽녘, 시어머니로부터 또 다른 음성 메시지가 왔다. 예원아, 엄마가 아파. 누가 없어. 제발 한 번만 봐줘. 엄마는 정말 잘못했다. 그 목소리는 허약하고 절망적이었다. 하지만 나는 음성 메시지를 삭제했다. 이제는 용서할 수 없고 필요도 없다. 나의 삶은 이미 새로운 길을 걷고 있었다. 그들과의 관계는 그날 계단에 떨어진 그 순간 영원히 끊어졌다. 한 달 뒤, 이혼 심사가 끝났다. 법원에서 이혼 판정을 받았고 나는 마침내 완전히 자유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 남편 민우는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고 이는 오히려 편했다. 더 이상 어떤 관계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삶을 살 수 있게 됐다. 새 아파트에서 첫 번째 추석을 맞았다. 창문을 열면 한가로운 한강 풍경과 함께 추석의 밝은 달이 떠 있었다. 나는 어머니가 가장 좋아하셨던 송편을 만들고 브로치를 가슴에 달고 어머니의 사진을 앞에 놓았다. 어머니, 추석 잘 보내세요. 제가 이제 혼자라도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그리고 다른 여성들도 돕고 있어요. 어머니의 마음을 이어받아 살고 있어요라고 속으로 말했다. 그때 스마트폰이 울렸다. 시어머니로부터 마지막 음성 메시지였다. 예원아, 지금 추석이구나. 옛날엔 우리 함께 송편을 만들고 이제 엄마 혼자 병원에 있어? 이철호도 갇히고 지은이도 나를 돌보지 않아. 엄마가 잘못을 알았. 정말 미안해. 너를 상처 입히고. 음성 메시지는 울음소리로 끊겼다. 나는 이 메시지를 들어보고 아무런 감정도 느끼지 않았다. 후회는 늦었다. 그들이 나에게 행한 모든 것을 되돌릴 수 없듯 나의 마음도 돌아오지 않는다. 나는 시어머니에게 답장을 보냈다. 단 2문장이었다. 엄마가 가르쳐준 대로 했어? 용감하다면 경찰 불러봐라고. 나는 경찰을 불렀고 법을 이용했어. 하지만 엄마보다 더 잘했어. 그냥 신고하는 게 아니라 내가 겪은 아픔을 모두 배상받았어. 메시지를 보내고 시어머니의 연락처를 블록했다. 이제 모든 건 끝났다. 다음 날, 김 변호사로부터 최종 소식이 왔다. 강 씨, 김지은 지철호 부부는 세금 탈루로 징역 1년 6개월을 확정받았어요. 이철호는 감옥에 들어가고 김지은은 아이를 데리고 서울 서북구의 슬럼가에 있는 빈집을 임대해서 생계를 꾸리고 있어요. 박순옥 씨는 병원에서 퇴원했지만 혼자 슬럼가에서 살고 계시며 건강이 계속 안 좋아지고 있어요. 월세도 내지 못해서 이사를 계속해야 하고 나는 그 소식을 듣고 아무런 표정도 바꾸지 않았다. 이것이 그들이 저지른 잘못에 대한 당연한 결과다. 스튜디오는 계속 성장했다. 여성 권리 보호를 위한 인테리어 프로젝트를 시작했고
경제적 어려움으로 자신의 공간을 만들지 못하는 여성들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인테리어 디자인 서비스를 제공했다. 강 대표님, 이 프로젝트 정말 의미 있어요. 많은 여성들이 힘을 받고 있어요. 직원들이 말했고, 나는 이것이 우리 스튜디오의 핵심 가치라고 생각해라고 답했다. 한 해 뒤, 나는 서울 여성 창업자 상을 받았다. 시상식에서 나는 저는 과거에 자신의 권리를 지키지 못해 많은 아픔을 겪었어요. 하지만 그 아픔을 통해 배웠어요. 여성들은 스스로를 지켜야 하고 서로를 돕아야 한다는 걸. 이 상은 저뿐만 아니라 자신의 권리를 지키려는 모든 여성들에게 돌려드리고 싶습니다라고 연설했다. 관중석에서 박수 소리가 천둥처럼 터져나왔고 나는 가슴에 달린 브로치를 만지며 미소를 띠다. 이 브로치는 어머니의 추억과 함께 내가 겪었던 아픔, 용기, 새로운 시작을 모두 담고 있었다. 오늘도 나는 스마트폰으로 이수진 씨의 소식을 확인했다. 그녀는 자신의 아파트를 지키고 시어머니와는 거리를 두고 행복하게 살고 있었다. 강 대표님, 저 이제 아이를 가지고 있어요. 항상 브로치를 보며 대표님의 용기를 기억합니다. 라는 문자가 왔고 나는 미소를 짓고 답장했다. 축하해. 항상 자신을 지키는 용기를 가져라. 저녁. 새 아파트 베란다에서 한강 풍경을 바라본다. 브로치가 달빛을 받아 부드럽게 빛난다. 나는 과거를 후회하지 않는다. 그 아픔이 나를 단련시켜 지금의 나를 만들었고 다른 여성들에게도 힘을 주는 계기가 됐다. 복수는 단순히 원한을 풀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찾고 자신의 권리를 지키는 과정이었다. 이제 나의 삶은 계속된다. 스튜디오를 통해 더 많은 의미 있는 작품을 만들고 다른 여성들도 자신을 지키도록 돕는 일을 계속할 것이다. 브로치를 가슴에 안고 나는 미래를 향해 웃는다. 문서 이제는 아무도 나를 상처 입히지 못한다. 나는 강혜원이고 스스로의 삶을 주도하는 여성이다. 이야기 끝.